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박수정이라고 해요. 저는 소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차라리 안 계시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집에 잘 있지도 않았지만 한 번씩 오면 엄마가 필사적으로 모아놓은 돈만 홀라당 가져가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저를 데리고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기로 한 거예요. 엄마가 저를 버리지 않고 데려가 준 것을 평생 감사하며 살았지만 아버지를 떠나서도 엄마와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도시로 도망치듯 갔지만 연고도 없는 곳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고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식당 몇 군데를 전전하다가 저까지 데려가서 살 수 있다고 한 어느 부잣집 입주 도우미를 하게 됐어요. 지방 도시라고는 해도 산업이 꽤 발달한 도시라 그런지 그 부잣집은 서울에서도 아주 부자 소리 들을 정도의 집인 것 같더라고요. 그 집의 풍경은 제게는 꿈 같아 보였어요. 그 댁 사모님은 언제나 예쁜 모습으로 사장님 내조를 했고 저보다 몇 살 어린 그 집 아이들에게는 상냥하고 다정한 엄마였어요. 저나 엄마에게도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시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 사모님이나 그 집안의 풍경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자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기에 기숙사로 독립했고 엄마는 이후로도 계속 그 집에서 입주 도우미를 하셨죠. 엄마가 정성으로 일을 하셨으니 그 댁에서도 엄마가 계속 일을 봐준 걸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 엄마가 이제 그런 일 그만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엄마도 이참에 이 집에서 나가면 어때? 이 집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입주도움이 아니라 출퇴근해도 되잖아. 그렇긴 한데 뭐하러 그래. 여기서 살면 집세도 안 나가고 좋잖아. 난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보람 있잖아. 너도 들었지? 이 댁 사모님이 나더러 자기 자식들 결혼하면 그 애들까지 봐주면 좋겠다고 하는 거 말이야. 그럴 정도로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건데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 좋더라. 엄마가 워낙 일을 잘해주니까 그러는 거지 뭐. 엄마는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엄마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여전히 부끄럽고 싫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 가서 사귄 친구 누구에게도 엄마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다는 걸 엄마가 알면 서운해 하셨겠지만 당시에 저는 그랬어요. 가난한 것을 부끄럽다 여길 정도로 제가 어렸던 거죠.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대학 다니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원하던 회사에 입사해 다니게 됐고 회사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답니다. 일만 하다 늙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제게 봄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저희 부서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과장님이 몰고 온 봄바람이었습니다. 과장님은 굉장히 유머러스한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경력직 입사라는 게 포지션도 그렇고 여러모로 쉬운 게 아닌데도 그런 성향이 단연 두드러지더라고요. 저같이 회사 집만 오가며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겐 그 과장님의 시답잖은 농담 몇 마디가 일상의 재미와 웃음을 가져다주는 활력소가 됐죠. 전 항상 일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 다소 긴장한 상태로 있었고 매사 진지한 편이었는데 그런 제게도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긴장을 풀어주기도 했고 스트레스가 덜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가볍지 않고 진중한 면도 있고 일에 대한 열정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공감 능력도 뛰어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도 매력적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먼저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으니 말하자면 그 과장님은 인기도 많은 인싸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아싸에 가까운 사람이고 또 무엇보다 저는 저 스스로 제 처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무척 낮은 사람이었는데 그 과장님은 멀쩡한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잘 자란 사람 같아 보였으니 감히 탐을 낼 수 없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부터 직장 생활 시작하고서도 내내 그런 생각 때문에
연애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공부하고 일만 한 것도 있어요. 대학 다닐 때 몇 번쯤 상처 비슷한 걸 받기도 하면서 더욱 그렇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부서 회식 자리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들 얼큰하게 취한 회식 막바지가 되니 제 정신 갖고 있는 건 과장님과 저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원래 회식 때도 술을 잘 안 마시는 편이고 과장님은 이 사람 저 사람 술잔 다 받아주면서도 안 취하시는 걸 보니 술이 엄청 센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이나 과장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던 부장님까지 나가 떨어지고 나니 그제야 과장님이 주변을 둘러보고 저를 발견한 거죠. 동지가 그래도 한 사람은 있네요. 난 정신 있는 사람이 나뿐인 줄 알고 나 혼자 이 뒷정리를 다 어쩌나 했는데 다행이에요. 네, 전 술을 잘 못 마셔요. 근데 과장님은 술이 엄청 세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그래야죠. 벌써 많이 늦었어요. 아무리 회식이라도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 집에서 걱정하실 텐데 괜찮아요? 아, 네. 엄마는 다른 지역에 계시고 전 자취를 해서 괜찮아요. 아이고, 아무리 엄마가 멀리 계셔도 연락도 자주 드리고 그래요. 나는 고아로 자라서 그런지 부럽기만 하네. 네? 과장님,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누가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해요? 농담 아니죠, 그럼. 아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셔서요.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너무 쉽게 말을 한 거죠, 뭐. 고아인 걸 떠벌리고 다닐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억지로 숨기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전혀, 전혀 몰랐어요. 전 과장님이 엄청 귀하게 귀공자처럼 잘한 분인 줄 알았어요. 내가 기티가 좀 나죠? 이건 농담이에요, 농담. 좋게 봐줬다니 기분 좋네요. 남편은 고아라는 자신의 처지를 일부러 숨기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한 것처럼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아무에게나 막 하지는 않을 텐데 저를 그 정도로 친밀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했죠. 그리고 남편이 저보다도 힘든 처지에서 자란 사람이란 것을 알고 나니 용기가 나더라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비밀 사내 연애를 하게 됐는데 연애 기간이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을 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전업주부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 솔직하게 말했죠. 제게 꿈의 가정,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은 엄마가 입주 도우미로 일했던 그 집의 모습이었기에 형편만 된다면 전업주부로 내조하며 아이 키우며 사는 게 좋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도 가족 없이 자랐기에 그런 모습의 가족을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생각한다고 자기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 테니 결혼하면 전업주부로 자기 내조를 해달라고 하는 거 있죠? 지금 청혼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청혼을 받고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해 결혼했고 남편과 얘기한 것처럼 결혼 후 저는 전업주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다들 결혼 너무 잘하는 거라며 시부모 없는 것도 복이라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최고의 남편감이랑 결혼한다는 소리에 덩달아 우쭐하며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업주부로서 남편 내조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대학 다니며 공부할 때나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더 열심히 살림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엄마가 평생 입주 도우미로 사셨고 저 역시 엄마가 일하는 집에 같이 얹혀 살면서 엄마가 집안일 하는 걸 계속 지켜봤었잖아요. 저희 엄마가 진짜 부지런하시고 손도 빠르시고 살림을 잘하세요. 그런 엄마 덕분에 저도 보고 자란 게 있긴 하지만 남의 집에 살다 보니 제가 직접 부엌 일을 돕는다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고 자취를 했다곤 하지만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하나하나 부딪혀가며 배우고 익혔어요.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말이에요. 진짜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살림이 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감탄할 정도로 요리 솜씨도 나날이 좋아졌고
청소며 그런 것도 노하우가 쌓이니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집안일이 체질인 건지 하다 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집안일을 한 건데 그런 제게 남편은 늘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정말 행복했죠. 그러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많이 울었어요. 이 작고 소중한 존재가 우리에게 완벽한 가정을 선물해 준 것 같았죠. 남편과 저는 매일같이 아들을 바라보며 감격스러워 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 집에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남편과 흐뭇하게 마주 웃었던 시간들도 정말 따뜻했어요. 남편은 아들이 태어난 후로 제게 더 잘했어요. 애가 완전히 밤낮이 뒤바뀌어서 남편 잠 편하게 자라고 제가 아이 데리고 다른 방에서 자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집이 엄청 넓은 것도 아니고 남편도 잠을 늘 설쳤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일찍 일어나서 아침은 자기가 챙겨 먹고 나가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제가 먹을 것까지 챙겨주고 좀 여유가 있는 날은 커피를 내려주거나 과일을 깎아주기도 했어요. 어머, 과일까지? 이 바쁜 아침에 뭘 이렇게까지 했어. 자기 밥 알아서 차려 먹고 나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밤새 애 때문에 잠 설치는 자기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미안한 줄 몰라. 나 잘 자라고 다른 방에서 자겠다는 것도 너무 고맙고 말이야. 에이, 무슨. 애 울음소리가 어지간해야 말이지. 다른 방에 있어도 자기한테도 다 들리지?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사람인데 잠이 부족해서 어떡해. 잠을 잘 자야 하는 건데. 무슨 소리야. 난 당신 덕분에 쿨쿨 잘만 자잖아. 푹 잘 자는 내가 아침에 이거 잠깐 못 해주겠어? 나 정말 감동이야. 고마워. 맛있게 잘 먹고 비타민 보충 빵빵해서 오늘 하루도 힘낼 거야. 자기도 힘내. 우리 집에서 제일 수고하는 사람이 자기잖아. 자기가 힘내준다면 앞으로 평생 매일 아침 자기 과일은 내가 깎아줄게. 남편은 그렇게 아침마다 뭐라도 저를 챙겨주려고 신경을 썼고 집에 올 때도 꼭 뭘 하나 준비해서 오곤 했어요. 주머니에서 초콜릿바 하나를 꺼내주는 것처럼 정말 별것 아닌 거라고 하더라도 제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크고 달콤했죠.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 가정은 더욱 풍성해졌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제가 원하던 진짜 가족이 이런 거구나 매일 감동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누구보다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으니 일도 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월급쟁이로는 안 되겠다며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회사에 온 것도 경력직으로 이직해서 온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그렇게 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그리고 또 남편이 능력과 수완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편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는 잘 기억도 못하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사람이 망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남편이라면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동남아 사업을 담당했었는데 그 경험을 살려 동남아 무역을 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일을 크게 벌이지는 않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게 시작하고 싶다며 1인 기업으로 시작을 했답니다. 남편은 무역이라는 게 1인 기업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라고 확신했어요. 결정도 빠르고 비용도 아낄 수 있으니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이에요. 사업을 시작한 후 남편의 하루는 그야말로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간 것 같아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해외 거래처와 화상 회의를 하기도 하고 낮에는 국내 거래처와 미팅을 잡아 동분서주했죠. 전국을 다 다니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 얻는 것도 돈 아깝다고 집에서 일할 때도 많았고 아무리 문 닫고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애 때문에 집중하기 힘들 때가 많으니까 때때로 공유 오피스 같은 곳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려고 하더라고요.
술자리 겸한 접대가 있었던 날도 집에 돌아와서 서류 작업을 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노트북을 덮는 날이 다반사였어요. 제가 짬이 날 때는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남편은 육아로 힘든 나에게 그런 것까지 부탁할 수 없다며 극구사양하며 혼자서 다 해냈어요. 고된 하루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에는 계산과 일정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았죠. 가끔 새벽에 애 때문에 깨서 겨우 다시 재워놓고 거실에 나가보면 불을 환하게 켜놓고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든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했어요. 밤낮 없이 그렇게 일하다가 건강을 해치진 않을까 걱정이 됐지만 남편은 꿈을 이루기 위해 달리고 있는 것이니 힘든 줄도 모르겠다며 웃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바랐지만 그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게 안쓰럽기도 했어요. 지칠 대로 지친 남편을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 어디까지 가야 멈추고 쉬어가려나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남편 내조를 하며 몸에 좋은 것들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어려운 결심을 한 겁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 몰라요. 친정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저는 너무 잘 알잖아요. 남의 집 바닥을 닦고 허리를 숙여 먼지를 털어내고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하며 하루 종일 일해서 벌고 모은 돈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돈을 제 남편 사업하는데 도와주겠다고 빌릴 생각을 하니 목이 콱 막혔죠. 그래도 사업은 무엇보다 자금으로 도와주는 게 최고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퇴직금을 다 쏟아붓는다고는 하지만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게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도 엄마 목소리가 들리니 순간 또 울컥했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수정이 아니니? 수정아,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얼른 말해봐. 그게 엄마도 알다시피 그이가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했잖아. 근데 아무래도 초기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좀 힘든가 봐. 수정아, 너 엄마가 정서방 사업하는 거 마냥 응원할 수만은 없다는 거 알지? 알지 그럼.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지금도 엄마 고생만 하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버는 돈인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전화한 거야. 그래, 엄마도 네 마음 알아. 그러니 어렵게 전화 걸어놓고 말도 쉽게 못 꺼냈던 거 아니겠니? 엄마, 정서방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안쓰러워서 못 볼 지경이야. 내가 오죽하면 엄마한테 돈 부탁을 하겠어요? 정서방이 성실한 사람인 거 엄마도 잘 알지. 그리고 내 딸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안 도와주겠니? 되는 대로 보낼 테니까 엄마가 쉽게 번 돈 아니라는 거 잊지 마. 정서방한테도 열심히 하라고 하고. 엄마,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안 잊지 그럼. 절대 못 잊지. 정말 고마워. 엄마는 결국 돈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쉽게 대답하지 못하셨던 엄마의 마음을 너무 알 것 같았어요.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일하며 힘들어하던 엄마의 모습, 땀에 젖은 앞치마와 퉁퉁 부은 손가락에 테이프를 감던 모습, 일 끝나고 방으로 돌아와 앓는 소리를 내며 주저앉으시던 모습이 모두 떠올랐어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돈을 만들어 주신다는 기쁨보다 죄송함이 훨씬 더 크게 몰려왔죠. 남편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감격하더라고요. 남편도 저희 엄마가 어떻게 번 돈인지 빤히 아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과 그 부탁을 들어주신 저희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남편의 마음이 제 마음이었고 제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고마워하면서 그에 보답하는 심정으로라도 자기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여유가 생기면 바로 갚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니 엄마에게 부탁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제게 하는 다짐들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엄마의 피땀 어린 자금과 남편의 노력이 더해진 덕분에 남편 사업은 이후 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갔어요. 남편이 늘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지 수입은 월급 받던 시절보다 훨씬 좋았고 또 아주 바쁠 때가 아니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니 저도 그런 생활에 만족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무역이라는 일이 그렇잖아요. 남편은 출장, 특히 해외 출장이 꽤 잦은 편이었어요. 이번에도 10박 11일 일정으로 동남아 출장을 가게 되어 남편 힘내라고 건강보조식품까지 잘 챙겨서 보냈죠. 그런데 남편이 한창 출장 중이던 주말 친구한테 기막히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된 겁니다. 얘, 수정아, 너 설마 이혼한 거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뭐? 얘가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이혼은 무슨 이혼.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모임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럴 리가 없는 거지? 그런데, 아, 근데 말이야. 어? 왜 그래? 뭔데 그래? 얘, 나 답답해. 그냥 말을 해. 나 여기 지금 결혼식장에 와 있는데 여기 다른 홀 다음 타임 예식 신랑 신부 사진에 네 남편이 신랑으로 있어. 뭐? 내 남편이 신랑으로 결혼이라도 한다는 소리야? 아, 얘는 정말 내가 웃음이 다 나네. 얘, 우리 결혼식 사진만 봐도 내 남편인 걸 못 알아볼 정도로 보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진을 어떻게 믿어? 좀 닮은 사람인가 보지. 아니,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닮아도 너무 닮은 거야. 그냥 딱 봐도 네 남편이라고. 내가 오죽하면 미친 소리인 줄 알면서도 너한테 전화를 했겠니. 그 정도야? 아니, 그렇게 닮았어? 내 남편 흔한 얼굴 아닌데. 너 그렇게 여유 부릴 일이 아니야. 있어 봐봐. 내가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볼게. 얘, 방금 보냈어. 빨리 한번 봐봐. 어머, 어머, 정말 네 말이 맞아. 너무 닮았다. 그냥 우리 남편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네 정말. 거봐,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빨리 와서 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닌 것 같아. 난 시댁가야해서 지금 바로 나가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빨리 와. 솔직히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너무 닮아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친구한테는 태연한 척했지만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본 순간부터 저는 어리반쯤 나간 상태로 친구가 알려준 예식장을 찾아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 건지 애를 그냥 혼자 두고 나갈 뻔했지 뭐예요.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애 안고 급하게 이웃집에 부탁을 했어요. 그냥 봐도 제가 너무 다급해 보이니까 두 말 안 하고 맡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애를 맡겨놓고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탔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현실이 아닌 것 같았고 몸이 아니라 의식만 붕 떠 있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택시는 왜 그렇게 느리게만 느껴지는지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 아무리 숨을 깊이 들이마시려고 해도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더라고요. 피가 잘 안 통하는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도착한 예식장. 예식장이 다행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금방 도착하긴 했는데 친구가 말한 남편의 결혼식은 이미 시작한 상황인 거예요. 꽃장식이 가득한 로비의 환한 조명,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지기도 했어요.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축의금 데스크를 지나 예식이 시작된 예식홀 문 앞에 섰더니 혼주들이 화촉을 밝히고 있다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슬쩍 들여다봤죠. 남편이 고아인데 혼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결혼식 때도 부모님 대신 참여하실 친척도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처음 보는 분이 푸른색 한복을 입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남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객이 별로 없어서 혹시라도 제가 눈에 띌까 조심스러울 정도였는데 최대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에 서서 봤더니 싱글벙글하며 서 있는 신랑은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때 마침 신부 입장을 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순간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미친 척하며 신부가 등장하기 전에 제가 하얀 천이 깔린 버진 로드를 걸어가 버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가만히 서 있는 게 더 힘들기도 했고 당장 그놈의 결혼식 깽판 치고 남편 놈한테 달려가 따지고 싶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걸어 들어가니 남편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더니 신부 쪽 부모들과 가족들이 일어서고 진짜 신부가 등장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내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그렇게 걸어 들어가면서 남편 놈부터 족칠 작정이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 신부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몰라도 동남아 어디 출신이라는 건 확실히 알겠더군요.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라는 것도 말이에요. 눈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심장은 더욱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곧바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 인간 사업한다고 출장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현지처까지 만들어두고 그것도 모자라 한국에 불러들여 결혼식까지 치르고 대놓고 두 집 살림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싶어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서 마치 무슨 말을 하려다가 목이 막힌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한껏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혼자서는 잘 걷지도 못하는 신부는 드레스를 무릎까지 들어 올리고는 성큼성큼 제가 먼저 걸어온 버진 로드를 걸어오며 계속해서 자기 나라 말로 뭐라고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냈고 남편 역시 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나라 말로 신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사태가 그쯤 되니 이미 결혼식은 난장판이 됐고 신부 측 부모와 친척들까지 버진 로드 위로 뛰어 올라와서 저를 보며 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그 사람들에게까지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로 또 뭐라고 하는데 그 인간이 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이 사람 와이프라며 좋지도 않은 영어 발음으로 크게 계속해서 소리를 쳤어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신부와 그 가족들이 당황해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하객들 사이에서도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신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신부의 부모는 부노에 가득 찼고 신부 아버지인 듯한 사람이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로 제 남편을 때리듯 밀치며 또 뭐라고 하니 남편 얼굴은 점점 더 경직되고 밝은 조명 아래 땀까지 흥건하게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싸늘하고 냉소적인 웃음이 지어졌어요. 남편은 제게 그런 게 아니라며 다 설명하겠다고 하더니 신부와 신부 가족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를 데리고 결혼식장에서 나가자고 했어요. 전 이미 눈 돌았는데 남편이 그런다고 순순히 따라 나왔겠어요. 우선 시원하게 뺨 한 대 올려붙이고 말했죠. 왜, 어딜 나가자는 거야? 새신랑이 결혼식도 끝나기 전에 식장에서 나가서야 되겠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 뭐가 됐든 여기서 해. 어차피 저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잖아. 저 사람들한테는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한참을 말했잖아. 그니까 나한테 할 말도 여기서 저 사람들 있는 곳에서 하라고. 제발 나 좀 도와주라. 다 사정이 있어. 제발 나가서 얘기하자. 나 좀 살려줘. 여기 당신 진짜 지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뭔 상관이야. 하객에 혼주까지 다 돈 주고 산 거니? 와, 진짜 어이없다.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리 와봐. 나가자. 일단 나가자고. 이 손 놔. 어딜 잡아. 경찰 부를 거야? 이 손 놓으라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제발 여기서 좀 나가자. 지금 여기 다른 예식도 진행 중인데 이러다 손해배상까지 덤탱이 쓰게 생겼어. 내가 알게 뭐야. 아주 제대로 깽판 한번 쳐볼까? 그렇게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 겨우 밖으로 나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이지 더 기가 막혔어요. 창백한 얼굴로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힌 상태로 한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진짜 저 여자랑 결혼하려는 건 줄 알아?
내가 미쳤어? 내가 그럴 리가 있냐고. 무슨 소리야. 다른 소리는 다 듣기 싫으니까 팩트만 말해, 팩트만. 어느 나라에야? 베트남 여자야. 그리고 이건 그냥 사업이야, 비즈니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미친. 사업? 뭐? 비즈니스? 무슨 사업을 결혼식을 하면서까지 하니? 넌 내가 바보 같아? 베트남 그렇게 뻔질나게 다닐 때 고생한다고 몸에 좋은 거 잔뜩 챙겨줬던 거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그렇게 챙겨줬더니 현지철에 만들어? 여보,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정하고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내 남편이 지금 딴 여자랑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걸 봤는데. 신부, 아니. 그러니까 걔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야. 베트남 신흥 부자들 장난 아니라고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 베트남 사업 확장하려면 그 사람 도움이 절실해. 와, 어이없다 정말. 그래서 작정하고 들이대서 뭐 꼬시기라도 했다는 거야? 이혼남 행사하면서 그게 지금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걔가 먼저 나한테 들이댄 거야. 처음부터 나한테 관심을 보이길래 난 그냥 적당히 이용한 거지. 그렇게 말하면 좀 낫냐? 너는 쓰레기야. 마지막까지 찌질하고 못났어. 알아? 당신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나한테 욕하고 싶은 만큼 다 해. 얼마든지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대신 방해만 하지 말아줘. 이건 정말 비즈니스야. 그뿐이라고. 뭐? 너 정말 미쳤구나. 방해를 하지 마? 비즈니스여서? 그럼 호적 정리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 자체는 그냥 형식적인 거야. 결혼식만으로는 중혼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결혼을 기어이 하겠다는 거야? 베트남이 체면 문화 같은 것도 강하고 또 그 사람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결혼식이라도 하고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해. 일단 결혼식부터 하고 나면 그쪽에서 투자를 확실하게 해줄 거란 말이야. 야, 이 미친놈아. 사업자금 투자 받으려고 결혼식 한다는 게 말이 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꿈깨. 내가 네 와이프라고 다 까발렸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라고. 그건 걱정 마. 내가 얘기 잘해놓고 나왔으니까 수습할 수 있어. 뭐? 수습? 대체 뭐라고 했다는 거야? 내가 이혼남인 걸로 아니까 전처가 미련 못 버려서 쫓아온 거라고 잘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당신만 눈 감아주면 돼. 아이고 참 기막혀. 그래서 죽어도 그 결혼해야 되니까 나더러 가만히 있어달라는 소리라는 거야? 여보,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우리 가족? 지금 우리 가족이라고 했니?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봐. 어디서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 소리라는 거야 지금. 맞잖아. 사업이 커지면 그만큼 여유롭게 살 수 있어. 그것만 생각해줘. 아이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당신 지금 내가 당신이랑 내 아들 위해서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 이해해줘. 당신은 언제나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잖아. 이건 정말 그냥 일이야. 일을 위한 거라고. 사업은 투자잖아. 우리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줘. 웃기는 소리 좀 작작해. 사업? 가족? 정말 웃긴다. 이건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한 짓이야. 자금 투자만 받으면 바로 정리할 거야. 그니까 나 믿고 좀 도와줘. 인생 그렇게 쉽게 살려고 했니? 그게 당신 말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야? 남편이 하는 그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더 들어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대로 끝이라는 생각만 들었죠. 제 상식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남편이 하는 말들은 정말이지 거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제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매달리든 듣지도 않고 돌아섰는데 더 기가 막히는 건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가 아닌 그 베트남 여자와 가족들 상황을 수습하러 가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남편에게는 저보다 그쪽이 더 중요했던 거잖아요. 그게 그 여자이든 사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저는 그런 개소리에 동참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 바로 변호사부터 알아봤고
베트남어 통역사까지 구해서 베트남 신부와 그 가족들에게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통해 사실을 폭로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장에서 그런 난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남편 놈이 뭐라고 수습을 하려고 했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어리숙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실을 밝혀냈을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대박은커녕 쪽박차게 된 거죠. 저는 그에 그치지 않고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 모르게 다른 여자와 결혼식장에까지 들어갔던 것보다 더 확실한 이혼 사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걸 들킨 후에도 사과는커녕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이해해달라고 했던 뻔뻔함까지 더 볼 것도 없이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재산 분할도 잘 했고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도 아주 원만한 수준으로 판결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이혼 후 남편은 쪽박보다 더한 폭망의 길을 걷게 되더라고요. 망하기 전에 이혼해서 재산 분할 잘 챙긴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천만다행이지 뭐예요. 남편은 어떻게 폭망했냐고요. 그 베트남 여자와 가족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베트남 신흥부자 어쩌고 했던 게 빈말은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베트남 내에서 보이콧을 하면서 남편의 설 자리를 없게 만들었다는데 남편이 그 베트남 여자 아버지를 믿고 베트남 사업에 올인을 하다시피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하고 큰 투자 받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도 그 이전부터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면서 헛꿈을 키워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타격이 컸을 텐데 그 여파로 다른 지역 사업도 줄줄이 무너지면서 쫄딱 망하게 된 거죠. 양육비도 제때 못 보낼 정도로 탈탈 털려 빈털터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고 양육비 빨리 보내라고 닥달했어요. 아니 그것도 전화 연결이 한 번만에 안 돼서 제가 몇 번이나 걸었는데 끝까지 안 받더니 며칠 뒤에 전 남편이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뭐 때문에 전화한 건지 아니까 일부러 피한 거 아니야? 양육비를. 그래. 내가 이번 달에도 제 날짜에 못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싫어서 일부러 안 받은 건 아니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 그렇게 정신없이 다닐 정도로 바쁜 거면 양육비 보낼 정도는 벌었겠네? 그래서 오늘 보낼 수 있어? 그게 나 요즘 정말 힘들어. 나 사업 다 망하고 빚까지 진 거 다 알잖아. 아, 그래서 너 힘들다고 애 굶길 셈이야? 양육비가 뭔지 몰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만 유예를 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유예를 해주면 한 달 뒤엔 제대로 보낼 거야? 그 달치 양육비는 한 달 뒤에도 힘들고 그 다음 달에도 힘들다고 할 거 아니냐고. 제발 그렇게 몰아세우지만 말고 날 좀 이해해줘. 당신이야 집도 있고 재산 분할 받은 걸로 안정적으로 살고 있잖아. 난 정말 죽을 맛이라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안정적? 내가 뭐가 안정적이라는 거야. 누가 들으면 재산 분할로 평생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챙긴 줄 알겠네. 너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느라고 나는 회사도 그만두고 경단녀 됐고 나도 살궁리 하려면 머리가 아파. 그래도 당장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 재산 분할 받은 걸로 한동안은 걱정 없이 지낼 수도 있을 거고 말이야. 기가 막혀서? 전혀 아니니까 양육비 어떻게 해서든 보내.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이래?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 막노동해서 양육비 겨우 보내면서 살까? 나 다시 재기해야 할 거 아니야. 그건 뭐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난 관심 없으니까 양육비나 빨리 보내. 저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재산 분할 받은 거 그거 나한테 투자 좀 해줘. 어? 뭐? 정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내가 너 같은 인간 위한다고 우리 엄마 그 피 같은 돈까지 갖다 바쳤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아. 근데 뭐? 뭐가 어쩌고 어째? 너한테 투자를 해줘? 그래, 당신 말 잘했어. 그때 그 마음을 한 번만 더 생각해줘. 그때 당신이 그렇게까지 한 건 나를 그만큼 믿었단 거잖아.
내가 큰 실수를 한 번 하긴 했지만 나 꽤 괜찮은 남편이었어. 실수 한 번? 그게 실수 한 번이라고 치부할 일이니?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모자라서 뭐? 그건 비즈니스야? 나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렇게 썩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랑은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한 거야. 알아? 그땐 내가 사업 키울 생각에 잠깐 좀 돌았던 거야. 사업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그때처럼 다시 해보고 싶어. 도와줘.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양육비 보내라고. 내가 널 왜 도와주니? 어차피 당신은 당장 그 돈 다 쓸 것도 아니고 묻어둘 거 아니야. 그걸로 나 좀 도와줘.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차용증도 쓰고 공증받아서 제대로 서류 만들어줄게. 됐어.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어떤 식으로든 너 같은 인간이랑 엮이고 싶지가 않아. 이런 전화도 정말 안 하고 싶으니까 안 그래도 되게 양육비나 제때 보내라고. 제발 좀 도와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도 좀 살자. 좀 도와줘. 지금 나한테 돈 좀 달라고 구걸이라도 하는 거야? 구걸이라니.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줘. 내가 완전히 무너지면 당신이나 우리 아들한테도 뭐가 좋겠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 아들 들먹이면서 그 어떤 얘기도 하지 말라고. 아들 들먹이면 동정심이라도 생길 줄 알아? 진짜 뻔뻔하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인데 지금도 네가 양육비 안 보내줘서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하고 있는데 네가 무너진다고 내 아들이 뭐? 그렇게 아들 생각하는 사람이면 뭔 수를 써서라도 돈 벌어서 양육비는 보내겠네. 그 정도 책임감도 없는 인간이 어디서 내 아들을 팔아. 당신 진짜로 냉정하다. 냉정?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그런 나한테 네가 한 짓을 생각해. 나 우리 엄마한테 하면 안 되는 부탁까지 하면서 너 내조했던 사람이야. 그런 나한테 넌 어떻게 했냐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아들 팔며 불쌍한 척하면 내가 그걸 받아줘야 해? 그거 안 받아주는 내가 냉정해? 저는 숨도 안 쉬고 전 남편을 몰아세웠어요. 아니, 몰아세운 게 아니죠. 하도 어이없는 소리를 하니까 저도 열받아서 할 말 한 거였어요. 재산 분할한 걸로 자기를 좀 도와달라며 구차하게 애걸복걸하는 걸 제가 불쌍해 해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결국 자기가 잘 되면 저나 제 아들에게도 좋은 거 아니냐고 자기 자식 모른 척 하겠냐 하며 헛소리 장렬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그냥 들어주겠어요. 그러니 어림도 없다는 걸 알게 해줄 수밖에요. 저는 더 이상 전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제 감정을 소모할 필요도 없고 연민을 가질 이유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전 남편은 스스로 무너진 것이고 저는 앞으로의 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전 남편 잘 만나 가정을 잘 이뤘다고 믿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꿈꿨던 따뜻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했었죠. 아버지에게서 쫓기듯 떠나와 엄마와 의지하며 살았던 나날들 속에서 저는 언제나 완전한 가정을 꿈꿨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땐 엄마가 일하는 집의 사모님 사장님이 제 엄마 아빠라고 상상하며 저 혼자 몰래 공상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커가면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가정 속에는 언제나 다정한 부부와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했어요. 아들이 태어난 후 저는 제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거라고 더욱 확신했고 얼른 둘째를 갖고 싶다는 새로운 꿈에 부풀어 있었죠. 전 정말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저의 착각이었던 거잖아요. 제 가정은 모래성보다도 허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단해 보였지만 사실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이제는 남이 된 그 인간, 제 남편이었던 그 인간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고 단단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유혹에 약한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뿐 환경이 만들어지니 누구보다도 쉽게 현혹되어 정의감, 도덕심, 책임감, 성실함,
그 무엇 하나 지키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인간이었던 거죠. 그러니 언젠가는 무너질 모래성이었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 모래성을 허물어졌고 저는 허무하게 허물어진 그 잔해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때 가장 소중했던 사람, 저 자신보다 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허망함을 어떻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며 지켜온 가정이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은 절대 가볍지 않았어요. 제 삶이 12번째 부정당한 듯한 깊은 회의감도 들었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나 혼자 아들을 데리고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생각들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적도 많았어요. 그런 저를 다시 일으킨 건 엄마였어요. 저희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시죠. 엄마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잘 키워주신 분이세요. 저는 엄마의 인생을 떠올렸어요. 어린 저를 데리고 연고도 없는 낯선 곳으로 가 남의 집 일을 하며 살았던 엄마. 저를 지키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아보지 못했던 엄마. 그러면서 힘들다는 내색도 안 하려고 하던 엄마의 인생을 말이에요. 저는 그런 엄마를 부끄럽게 여겼던 적도 있었던 철딱선이 없는 딸년이었잖아요. 그랬으면서 또 그런 엄마의 도움을 받아 남편 사업 자금까지 대줬던 딸년이기도 했어요. 기댈 곳 하나 없이 꿋꿋하게 저의 버팀목이 되어준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런 엄마의 딸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이제 제 아들의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에 비하면 저는 가진 것도 많잖아요. 비록 배신당하고 절망에 빠졌지만 적어도 아이 데리고 살 집도 있고 제 손에는 이혼하며 받은 것들도 있고 또 제 편이 되어주는 엄마도 계시죠. 저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잘 살아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무너진 모래성을 붙잡고 울지 않을 거예요. 눈앞의 폐허를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다시 제 손으로 모래성이 아닌 튼튼한 제 집을 짓고 싶어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제 집을 지을 거예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더 힘들고 그만큼 시간도 더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게는 엄마라는 기댈 언덕이 있잖아요. 절망에 빠져있던 저를 일으켜 세운 것도 엄마였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한 것도 엄마였죠.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우선 엄마가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저와 아들이 사는 집으로 오시게 했어요. 아들 봐달라는 핑계로 떼를 쓰다시피 해서 모셔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는 약간의 자금으로 뭐라도 해볼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엄마랑 반찬 가게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 음식 솜씨야 말할 것도 없고 저도 그 망할 인간 내조한다고 살림 솜씨 하나는 꽤 늘었잖아요. 그러니 반찬 가게라면 저희 모녀가 잘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엄마의 손맛에 저도 힘을 보태면 승산이 있겠다 싶은 거죠. 엄마도 좋아하셨어요. 본격적으로 함께 해볼 작정으로 엄마도 돈을 보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또 받겠어요? 엄마 돈은 그냥 엄마 노후 자금으로 갖고 있으시라고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만 엄마는 이왕 하는 거 좋은 자리 잡고 하자고 사람들 많이 오가는 데서 해야 장사가 잘 되지 않겠냐 하시는 거죠. 엄마랑 같이 가게 자리를 보러 다니고 있는데 확실히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은 그만큼 더 비싸긴 하더라고요. 고민하는 저를 보며 엄마는 엄마 돈 보태면 간단한데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하세요. 그래도 저는 엄마 그 돈을 쉽게 받을 수는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게 엄마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고 엄마는 제 삶을 응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마음을 알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받아 엄마랑 근사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이들로 한정했던 이상적인 제 가족관이 무너지고 나니 엄마에게 무심했던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기도 했고 지금부터라도 엄마와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기도 해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엄마에게도 더 좋을 거란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여러분, 저는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사실 가게 계약이라도 하고 이런 글을 써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작해서 쓰다 보니 이렇게 제 이야기를 다 하고야 말았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것이 제게는 큰 응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응원 받아서 정말 열심히 살게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일, 좋은 일들,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